그날 총과 배낭으로 무장한 전투병보다 위생병인 나는 구급낭을 하나 더 메고 떠났다. 구급낭 속에는 압박붕대와 솜, 거즈, 지혈대, 그리고 항생제와 아스피린, 지사제 등 알약과 소독, 핀셋 등 간단한 기구까지 챙겨두었다. 작전 이튿날부터 풀에 베었거나 독충에 쏘이거나 감기에 걸린 환자가 속출했다. 하얀 알약을 처방할 때가 가장 민망했다. 손을 씻지 못해 반토막으로 쪼갠 코데이는 늘 새까맸다. 그러나 모두 안다. 작전 때는 손톱이나 수염 깎는 것을 금기시 하는 것을. 나는 손톱을 깎았다. 이판사판 깎아버렸다. 소대원들이 수군거렸다. 바로 그 시간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작전 철수다. 갑작스레 내려온 상부의 전통에 축제처럼 서로 얼싸안았다. 지금도 손톱 깎는 날에는 좋은 일만 생긴다. 매일 깎을 수 없으니 좋은 날도 때로는 손톱 자라는 동안 기다려주기도 한다. 지금부터 똑솔라 방송이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턱 없는 낭독 전문 방송입니다.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성북마을 TV, 목소리 예술 실험실이 함께합니다. 똑똑 솔깃한 라디오. 한국 소설 황순원의 비바리 제2화. 준이는 밀짚 모자 바람으로 매일같이 거의 밖에서 살았다. 마을 남쪽 끝에 단추 공장이 하나 있었다. 흰 회를 바른 단층 함석집으로 앞바다에서 나는 조개 껍데기, 소라 껍데기, 전복 껍데기 따위를 이용해 단추를 만드는 곳이었다. 제주도에서도 이 서귀포에서 나는 폐각류가 제일 결이 곱다는 것이다. 공장 한옆에는 제품을 만들고 버린 폐각류 부스러기가 더미로 쌓여 있었다. 어쩐 일인지 공장은 쉬고 있어서 언제 보아도 조용하기만 했다. 울타리 대신으로 두른 협죽도가 한창 연분홍 꽃을 갈고 있었다. 이 단추 공장을 옆에 끼고 돌면 조그만 방파제로 나서게 된다. 이 방파제 앞 바로 손에 닿을 듯한 곳에 조그만 섬이 하나 가로놓여 있다. 새섬이라는 섬이다.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나무가 약간 서 있을 뿐 한가운데는 그저 민민하다. 이 섬 바로 저편에 문섬이라고 하는 새섬보다도 약간 작은 섬이 얌전하게 솟아있다.
이것이 서귀포 제일 남쪽 끝인 것이다. 이 섬은 도리어 꼭대기에 나무가 좀 서 있고 둘레에는 바위가 박혔다. 이 문섬과 새섬 사이가 목이 좁고 물살이 아주 빨라서 잡녀들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곳이다. 잡녀. 제주도에서는 해녀를 이렇게 부른다. 여러분은 지금 똑솔라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파제에서 돌아서 바다를 끼고 크고 작은 속돌이 깔린 해변가로 돌아오면 저만치 앞에 숲섬이라는 역시 자그마한 섬이 건너다 보인다. 크기는 새섬 정도일까? 그런데 위에만 나무가 서 있고 둘레로 돌아가면서는 바위투성인 것은 문섬 비슷하다. 백도라지와 약초가 나는 것으로 이름 있는 섬이다. 그리고 여기가 서귀포치고도 잡녀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장소이기도 한 것이다. 5월경 미역달 절기가 되면 사방에서 잡녀 조합원들이 모여드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보목리는 말할 것도 없고 10리 남짓 떨어진 동옥리, 멀리는 20리나 떨어진 법합리에서까지 때를 지어 이 숲섬가로 모여드는 것이다. 준이네가 온 때는 마침 농사일이 바쁜 때라 그처럼은 잡녀가 들끓지 않았지만 그래도 매일 7, 8명의 잡녀가 숲섬 근방에서 떴다 잠겼다 하는 것이었다. 그 독특한 휘파람 소리, 그리고 선도떼라 불리우는 이들 잡녀가 자맥질할 때 물 밖으로 고추 세우는 두 다리의 모습. 준이는 해변가에 앉아 지금 자맥질에 들어간 잡녀가 나올 위치를 눈으로 점쳐본다. 대개는 점친 위치와는 딴 데서 솟구쳐 나와 휘파람을 부는 것이다. 이번에는 자맥질에 들어간 잡녀가 얼마나 오래 있는가를 재어본다. 자기도 숨쉬기를 멈춘다. 그러나 준이가 참다 못해 세 번째 숨을 쉴 때까지도 올라오지 않는 수도 있었다. 여러분은 지금 똑솔라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준이는 작은 폭포가 떨어지는 곳으로 가서 한참 앉아있기도 한다. 그러다가 더위가 느껴지면 마을 뒷곁에 있는 자구리 목욕터로 가는 것이다. 준이는 이곳 사람들이 자구리 목욕탕이라고 부르는 그 자구리라는 말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모른다. 원래 제주도에 와서 처음 듣는 말이 굉장히 많았다. 어디 갑니까를 어디 감숙과 어디 보낼 것이오를 어딜 보낼 거옵과 좀 앉읍시다를 좀 앉았구다 하는 말들은 그래도 짐작이 가는 사투리지만 돼지를 도새기, 닭을 독, 달걀을 독새기, 병아리는 따로 삥아리라는 말이 있다. 마늘을 콕대사니, 물을 논비, 성냥을 곽, 먼지를 구듬, 처녀를 비바리, 노처녀를 작삼비발이라는 따위는 처음 듣고서는 통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었다. 이 자구리 목욕터만 해도 이곳 사람들이 자구리 목욕탕 하기에 무슨 공동 목욕탕이라도 가지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마을 뒷곁에 있는 천연 목욕터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었다. 넓이가 15칸쯤 되는 웅덩이였다. 이쪽 두 개는 둥글둥글한 검은 바위가 아무렇게나 굴러있고 웅덩이 속도 돌자갈이 깔렸는데 깊은 데라야 어른들 배꼽놀이에도 차지 않는 물이었다. 그러나 이곳이 여름철 목욕토로서 유례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점은 웅덩이 물이 원래 맑고 찰 뿐 아니라 웅덩이 안쪽으로 병풍처럼 돌린 석벽 위에서 언제나 맑고 깨끗한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다. 웅덩이 물보다도 아주 더 차가운 물이었다. 처음에 준이는 그 석벽 밑으로 먹물을 맞으러 들어갔다가 대번에 혹 느끼고는 그대로 뛰쳐나오고 말았다. 어찌 물이 찬지 뛰쳐나와서도 한참 온몸에 소름이 돋쳐 윗아랫니가 떡
벌떡 맞부딪혔다. 그 후에 여러 차례 이를 악물고 들어가 참아보았으나 여태껏 열을 세지 못하고 뛰쳐나오곤 하는 것이다. 똑똑 솔깃한 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성북마을TV 목소리 예술 실험실이 함께하는 똑솔라 방송을 듣고 있어요. 이날도 준이는 웅덩이에서 세수를 하고 몸을 한번 담갔다가 석벽 밑으로 들어섰다. 처음으로 13까지 세고 뛰쳐나왔다. 그러고는 웅덩이 2개 있는 바위로 나와 햇볕을 쬐는 것이다. 흰 살갗이었다. 벌써 한 줄 가까이 햇볕을 쬐건만 좀처럼 타지 않는 살갗이었다. 본래부터 햇볕을 먹지 않는 살갗인 듯했다. 동글스름한 어깨와 잔등이 약간 분홍빛으로 물들었을 뿐 겨드랑이와 밑과 허벅다리 안쪽은 그냥 희고 투명한 살결 그대로였다. 여러분은 지금 똑솔라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턱 없는 낭독 전문 방송입니다. 그리고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성북마을TV 목소리 예술 실험실이 함께합니다. Soit le mien et que toute ma chair soit tienne. J'ai compris ta détresse, cher amoureux, et je sais à tes voeux, fais de moi ta maîtresse, loin de nous. Plus de tristesse, j'aspire à l'instant précis où nous serons heureux. Je te veux, oui, je vois dans tes yeux la divine. 요즘은 이 닦는 법을 다시 배웁니다. 하루 3번 3종 기도처럼. 아침에 닦는 칫솔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온종일 해둘 말과 생각을 구석구석 닦습니다. 점심때 닦는 칫솔질은 생각 없이 불쑥 튀어나온 독설과 이빨 사이 낀 악담을 닦고 파냅니다. 어쩌다 부러진 이쑤시개의 분노와 마주칠 때는 이내 거품을 물고 있는 후회로 양치질을 한 번 더 해둡니다. 잠들 때 닦는 칫솔질은 하루 종일 씹고 내뱉은 죽은 언어의 껍질을 헹구어내고 생쥐같이 몰래 들락거렸던 당신의 곳간에 경배드리는 일입니다.
하루의 재앙이 목구멍에서 나온 것을. 때늦은 반성문 같은 졸린 칫솔로 못의 혓바닥까지 박박 긁어냅니다. 소설로 읽는 시. 개보다 못한 소설가 김종. 할망, 그게 기억나? 할망 큰아들 판도니가 중학생 때까지 있었던 개니까 아주 옛날 개지. 개 서너 마리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어찌 개 따위를 기억하냐고? 그렇지만 그 개는 매우 특별했는걸? 그 개는 겨울 때부터 유달랐어. 개 어미가 8마리를 깠지. 다른 애들은 강아지답게 사람을 잘 따랐어. 녀석은 유독 사람을 무서워했어. 하라방한테 해코지 당해서 그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녀석들은 안 맞았나? 하라방이 강아지들을 공처럼 차댔잖아. 녀석은 할만 자식들이 아무리 불러도 다가가지 않았어. 걔한테 밥 먹는 즐거움 빼고 뭐가 있어? 다른 녀석들은 밥만 주면 사람이 오건 말건 죽기 살기로 먹었어. 그 녀석은 밥 처먹다가도 사람이 나타나면 개구멍으로 숨었지. 다른 수컷들은 이리저리 팔려갔지. 녀석은 그냥 가져겠다는 사람도 없고 두 암컷과 함께 되었어. 하라방이 처음 목살이를 채울 때 암컷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녀석은 사다를 냈지. 하라방 팔뚝을 물어버린 거야. 하라방이 돼지도록 했지. 눈탱이도 몇 대 맞았지. 그때부터 녀석의 두 눈이 빨개졌고 빨갱이라 불리게 됐어. 빨갱이는 하라방이 너무 무서웠어. 하라방 그림자만 봐도 인기척만 들려도 땅바닥을 팠지. 달리 숨을 데가 없으니까 땅굴을 파고 숨으려고 그랬나봐. 땅 판다고 또 쳐맞았지. 몸부림치는 날이 많았지. 몸부림쳤다고 또 쳐맞았지. 그 하루는 목줄꼬리 걸어놓았던 대못이 빠져버린 거야. 얼마 만에 맛보던 자유야. 너무 좋았지. 하라방이 보고 쫓아오네. 하라방이라고 했지만 그때는 할아버지가 아니었잖아. 푸른 면이 다 알아주는 부록 천하장사였잖아. 빨갱이는 달리면서 깨달았지. 자기가 천하장사보다 빠르다는 걸. 넘어지고 부딪히고 걸리고 찢어졌지.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 하라방한테 맞아 돼질 테니까. 어느 결엔가 목사리에 매달려 있는 쇠줄도 떨어져 나가서 더 빨리 달렸지. 동네를 100바퀴쯤 돌았어. 부록 천하장사가 지쳐서 뻗어버렸네. 하라방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지. 그때까지 탈출 소동을 벌였던 소와 개와 염소가 여럿이었지만 결국엔 다 잡혔거든. 내가 개새끼 하나도 못 잡자니. 하라방 울부짖는 소리가 어찌나 살벌하던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 빨갱이는 자유만 얻은 게 아니었어. 배고픔도 얻었지? 진짜 배고팠어. 먹을 게 귀하던 시절이잖아. 남의 집을 기웃거려봤지만 거기는 사람보다 동족이 더 무서웠어. 집집마다 개 몇 마리씩은 다 있잖아. 좀 얻어먹을 수 있겠지 했는데 먹을 거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더라. 배추잎 뜯어먹고 고양이가 먹다 남긴 쥐가죽 씹었는데 사는 게 아니더라.
집으로 돌아갔어. 이게 웬일이야? 밥그릇에 밥이 있는 거야? 빨갱이가 허발하는 걸 할멈은 측은히 바라보았지. 빨갱이는 할멈이 주는 밥 때문에 다른 데로 떠날 수가 없었어. 여러분은 지금 소설로 읽는 시를 듣고 계십니다. 하라방이 총을 만들었어. 어디서 총 만드는 법을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화약 터쳐서 소리만 크게 나는 거였거든. 참새 때 쫓으라고 만든 거지. 그 총에서 납탄이 날아오는 거야. 멋모르고 쳐다보다가 스쳐 맞아서 피 줄줄 흘린 다음엔 총구만 봐도 달아나고 보았지. 하라방도 참 즐기더만. 탄광 다니고 농사 짓고 그 피곤한 사람이 모처럼 쉴 때 푹 쉬지. 자식들 다 동원해서 쫓아다니냐? 이제 기억났구나. 바로 그게. 결국 잡혔지 뭐. 하라방이 치사하게 개밥에다 쥐약을 탔지 뭐야. 녀석이 대단한 게 쥐약을 먹고도 안 죽었다? 녀석이 살아나니까 하라방이 쌓였던 화가 되살아 폭발해서 죽을 때까지 팼어. 쥐약 먹인 게라 보신탕거리도 못쓰게 생겼다고 아까워하면서. 죽은 줄 알았는데 빨갱이가 살아난 거야. 두 눈이 더 빨개져서. 에이, 목숨 한번 즐긴 놈이네. 이왕 살아났으니 이 보신탕거리 될 때까지 키워야겠네. 어떤 집에서 개 돼지는 소리가 들려온 날, 빨갱이는 두 번째 탈출에 성공했지. 6달 동안 틈틈이 목살이를 긁었거든. 지성이면 감천, 끊어지더라고. 한 달 만에 잡혔어. 하라방, 판돈이, 판범이, 판진이와 할멈이 동서남북으로 포위했잖아. 당연히 여자 둘이 있는 쪽으로 달려갔지. 무서워서 피할 줄 알았어. 설마 할멈이 그물을 던질 줄이야. 닭 잡는 그물한테 붙잡히다니 참 쪽팔리더라. 할멈을 왜 원망해? 사실 잡히니까 편안하기도 했어. 도둑개로 사는 거 보통 힘든 일 아니거든. 또 돼지게 맞았지만 목숨을 건졌어. 보신탕 먹겠다고 날 잡아놔서 그때까지 살려둔다는 거였지. 보신탕 먹기로 된 날 할멈이 병원에 실려갔어. 할아범이 할멈 살린다고 두어 달 정신없는 바람에 목숨이 연장되었지. 하라방이 철창이란 걸 사왔어. 새로 된 상자 같은 건데 참 답답하더라. 근데 좋은 점도 하나 있어. 철창에 넣을 때는 목줄을 안 채우대. 근데 좀 이상하지? 그렇지. 좀 이상하지? 내가 그 개 얘기를 어떻게 아냔 말이야? 할멈 자식들이 해줬을 리도 없고 해줘보았자 알아들었을 리도 없고. 빙고! 그 빨갱이가 내 전생이야. 나도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게 해주지. 이 만날 개야. 전생은 진돗개, 전전생은 삽살개였거든? 진짜 오래 살았어. 천연기념물이라 잡아먹지도 않고 아프면 극진히 치료해주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조차 없더라. 이번엔 발발이 종자로 태어나서 시장에 팔리러 나왔는데 글쎄 하라방이 딱 보이더라. 하라방이 진짜 하라방이 되어 있대. 그게 벌써 10년 전이라니 참 세월 빠르다. 할멈 큰손자 다현이가 6살 때 왔으니까 10년 맞지? 다현이가 내 이름도 지어줬잖아. 꿀렁이라고. 걔는 나한테 왜 그런 이상한 이름을 붙인 거지? 10년 전에 다현이랑 나랑 친구 같았는데 난 너무 늙고 걔는 청소년이라 이제 말이 안 통하더라. 자주 오지도 않고. 다현이는 왜 이렇게 자주 안 와? 옛날에 한 달에 한 번씩 오던 요새는 석 달에 한 번이나 오나 마나 하네. 판돈이는 나이가 들수록 불효한데? 할멈이 손자보는 나보고 사는 건데. 판돈이 걔는 왜 소설가 따위가 돼서 할멈을 괴롭게 하니? 왜 저번엔 내 꿈속에 찾아와서 지저대더라. 할멈 꿈에 들어가야 하는데.
번지수가 틀렸나봐. 어머니는 통화할 때마다 묻습니다. 힘들지? 얼마나 힘드니? 운동도 해가면서 해라. 어머니, 사실 힘듭니다. 예, 힘듭니다. 라고 대답한 적은 없지만 힘듭니다. 그런데 이 힘든 것이 아무 일도 안 해서 힘든 것이에요. 그게 답답합니다. 무슨 일을 해서 몸과 마음이 피곤해져야 힘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이 괴롭습니다. 예, 일거리가 없습니다. 강의도 없고 원고 청탁도 없고 심사의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일거리도 없을 때 저의 진짜 일을 해야 합니다. 일거리가 있을 땐 내 일을 못하니까요. 그런데 진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시간도 많은데 일이 안 돼요. 저의 동료 중에는 기계처럼 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계획적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한다. 그 시간 동안 30에서 50장을 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과의 약속을 준수합니다. 기계처럼. 여러분은 지금 소설로 있는 시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기계처럼 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기계처럼 쓰는 작가들의 글에서는 그래서 영혼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저의 억지에 불과할 테지요. 그들의 글에서 독자들은 영혼을 볼 것입니다. 독자들은 못 볼지라도 출판업자들은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계속 쓸 수가 있고 쓴 것을 바로바로 책으로 묶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책이 아니더라도 SNS에 방출할 수가 있지요. SNS가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어머니. 저야말로 영혼 없는 글을 쓰는 것이겠죠. 제 글은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요. 글쎄요. 누군가는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 내 글을 보고 뭔가 느끼고 있다는 것은 계량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안 보는 것과 마찬가지일 테죠. 제 글은 팔리지도 않습니다. 제 글이 좋다고 말해주는 평론가도 없습니다. 그러니 격려의 상징인 상을 받을 일도 없죠. 제 글을 원하는 지면도 없습니다. 문예지도 신문도 각종 잡지도 SNS도 출판사도 저에게 글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 글에 영혼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도 올리지 못하는 글을 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금도 무슨 일인가를 하고 계시겠지요. 틈틈이 쉬기는 하시겠지만 종일 일하고 계십니다. 거의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백수들도 뭔가는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공부를 하든 시간을 때우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밤에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봅니다. 낮에는 그러지도 못합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기는 하지만 제대로 보지는 않습니다. 항상 뭔가를 쓰고 싶어 하지만 쓰지 못하고 있을 때가 태반입니다. 저의 일에는 영혼만 없는 게 아닙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목적이 많았습니다만 이젠 목적을 찾기 힘듭니다. 예전엔 사명감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소설이 인류에게 뭔가 기여한다고 믿었었지요. 이젠 소설 나부랭이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출판업자가 내게 했던 것처럼 이걸 왜 읽어야 할지 모르겠는 그것을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차라리 욕망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욕망도 부족합니다. 제 글이 팔릴 거라는 기대, 영화나 드라마 판권으로 팔릴 수 있을 거라는 욕심, 문학상을 받으리라는 희망 모두 사라졌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죠. 그러니 일하기가 힘듭니다.
즐거움이 없더라도 보상이나 결과가 따라주어야 일이지 않습니까? 제 일에는 아무런 즐거움도 보상도 없습니다. 결과도 없습니다. 일을 했다는 사실, 소설 쓰기 따위가 감히 일이라 할 수 있다면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일을 했다는 만족감, 그거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는데, 기계처럼 글자를 찍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마트 계산을 하는 아내가 부럽기조차 합니다. 어쨌든 아내는 종일 일하고 그 대가로 돈을 버니까요. 아내가 어깨와 팔목과 손가락이 욱신거린다고 파스 타령, 안마 타령하는 것이 부럽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피곤해하는 것을 시샘합니다. 어머니, 제가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 아닐까요? 저도 육체 노동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제 몸뚱이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제 정신이 들었나 보지. 나를 째려보더니 소리치는 거 있지. 나는 아직까지 저 개새끼처럼 처절하게 깨어있는 소설가를 본 적이 없다. 내가 갇힐 짓을 하긴 했지. 갑자기 내가 전전전생 빨갱이가 된 거야. 늙어 죽을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 내 생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전전전생 빨갱이 눈에 할아범이 어떻게 보였겠어? 나를 패 죽이러 온 것으로 보였겠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확 문 거야. 그게 아니라면 10년 동안 잘해준 할아범을 내가 왜 물어? 할아범이 전전전생 빨갱이한테는 못되게 굴었지만 나한테는 비교적 잘해준 편이잖아. 별로 때리지도 않고. 내 실수를 인정해. 하지만 그렇다고 철청에 가두다니. 10년을 살면서 난 철청에 한 번도 갇혀 산 적이 없어. 다른 개들은 강아지 때부터 팔리로 갈 때까지 철청에서 살았지만 난 언제나 바깥마당 은행나무 밑에서 살았어. 거기가 내 집이야. 처음부터 철청에 살았다면 이해하겠어. 바깥에 살다가 철청에 살면 미친다고. 제발 할아범한테 말 좀 해줘.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철장에서 내보내줘. 다시는 안 물게. 할아범이 요새는 할멈 말을 아주 가끔은 듣기도 하잖아. 우리 불쌍한 발발이 10년을 컸는데도 씨리 빗자루만큼도 못 큰 발발이, 다 늙어서 골골하는 발발이, 우리 장손 중마고 발발이 철창에 가둬 키우는 것 좀 가혹하잖소. 이렇게 얘기 좀 해줘. 응? 나 정말 못 살겠어. 철장에서는 밥 안 줘도 되니까 제발 나가게 해줘. 철길. 김정환. 철길이 철길인 것은 만날 수 없음이 당장은 이리도 끈질기다는 뜻이다. 단단한 무쇠덩어리가 이만큼 견뎌오도록 비는 항상 촉촉히 내려 철길의 들끓어오름을 적시어 주었다. 무너져 내리지 못하고 철길이 철길로 버텨온 것은 그 위를 밟고 지나간 사람들의 희망이 그만큼 어깨를 짓누르는 답답한 것이었다는 뜻이다. 철길이 나서 사람들이 어디론가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내리깔려진 버팀목으로 양편으로 갈라져 남해안까지, 휴전선까지 달려가는 철길은
다시 끼리끼리 갈라져 한강교를 건너면서 인천 방면으로 그리고 수원 방면으로 떠난다. 아직 플랫폼에 머문 내 발길 앞에서 철길은 희망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끈질기고 길고 거무튀튀하다. 철길이 철길인 것은 길고 긴 먼 날 후 어둠에쯤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우리가 아직 내팽개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길이 이토록 머나먼 것은 그 이전의 떠남이 그토록 절실했다는 뜻이다. 만남은 길보다 먼저 준비되고 있었다. 아직 떠나지 못한 내 발목에까지 다가와. 어느새 철길은 가슴에 여러 갈래의 채찍 자국이 된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똑솔라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턱 없는 낭독 전문 방송입니다.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성북마을 TV, 목소리 예술 실험실이 함께합니다.